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없는 곳인데 동시에 가장 좋은 곳이다. 되게 모순적이죠? 바로 이 이름 속에 완벽한 세상을 향한 인류의 꿈을 담아낸 책,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 그가 그렸던 이상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불평등도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그 꿈, 그 상상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 자,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없는 곳을 뜻하는 우토포스랑 좋은 곳을 뜻하는 에우토포스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소인데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거죠. 이 모순적인 의미, 바로 이게 유토피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매력적인 모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좋은 곳, 이 유토피아 개념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토피아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꿈꾸는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와, 토마스 모어는 이 단어 하나에다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인류의 그 뜨거운 열망, 그리고 동시에 그걸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현실까지 다 담아낸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작가 오스카 와일드인데요. 유토피아가 없는 세계 지도는 쳐다볼 가치조차 없다. 와우.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설령 거기에 닿을 수 없다고 해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필수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만약 그 꿈이 없다면요, 우리의 발전도 거기서 멈추고 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토피아가 그냥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유토피아는요, 사실 그 시대가 겪고 있던 문제들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예요. 전쟁, 불평등, 사회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이상향을 꿈꾸게 되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토마스 무어가 살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 토마스 무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정말 복잡하고 여러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도 엄청난 격동기였고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법률가 집안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의 최고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선택하죠. 이 극적인 삶의 과정 자체가 그의 작품 유토피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르네상스형 인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뛰어난 학자이면서 동시에 냉철한 법률가, 또 현실을 꿰뚫는 정치가,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 여기에 깊은 신앙심까지 이 모든 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다재다능함이 있었기에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보면서도 이상적인 해결책을 담아낸 책 유토피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지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 그 중간에도 유머와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목이 아주 짧으니 부디 조심해서 잘 쳐주게나. 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걸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용기와 재치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왜 토마스 모어는 그렇게까지 완벽한 세상을 그려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잔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양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네, 당신들의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이 문장, 유토피아에 실제로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인데요. 아니, 양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걸까요? 그쵸? 이 말은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렸던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당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털로 만드는 모직물 산업이 엄청나게 뜨면서 양모 가격이 폭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은 지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원래 다 같이 농사짓던 공동 경작지에다가 그냥 울타리를 쳐버리고 양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대대로 살던 농민들은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도시로 흘러들어가서 빈민이 되고 굶주리다 못해 뭐라도 훔치면 정말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결국 그 순하디 순한 양이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죽음으로 내몬 셈이니까 진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맞았던 겁니다. 끔찍하죠? 바로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토마스 모어는 그냥 이건 잘못됐어 하고 비판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설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모어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형은 뭐였죠? 보통 신이 만들어주는 천국이었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유토피아는 달라요. 우리 인간이 우리 손으로 직접 이 땅 위에 건설하는 낙원이었던 거죠. 그럼 그가 설계한 사회는 어땠을까요? 와, 정말 파격적입니다. 일단 사유재산이 아예 없고요. 모두가 하루에 딱 6시간만 일해요. 남는 시간에는 교양을 쌓는 데 씁니다. 심지어 금이나 은 같은 건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걸로 요강이나 죄수들 족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사회. 이게 바로 모어의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뿅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과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했지만 바로 그 시기에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믿는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막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모어의 절친이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지적인 교류가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을 사유재산과 인간의 탐욕으로 보고 이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제거해버린 사회를 구상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이 유토피아라는 아이디어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불완전한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한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와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아마 영원히 유토피아를 꿈꿀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정작 토마스 모어 자신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꽤나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이 착해지기 전에는 완벽한 세상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날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 보려고 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그의 꿈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설계한다면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으세요?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경제적 불평등? 어쩌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협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유토피아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그 상상이야말로 500년 전 토마스 모어가 시작했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벌써 500년도 더 된 책인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이야기 같습니다.
과연 완벽한 사회라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급진적인 사고 실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유토피아라는 이름 자체에 정말 기가 막힌 장치가 숨어 있어요. 좋은 곳이라는 뜻의 유토포스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의 오토포스, 이 두 가지 말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어는 처음부터 이 완벽한 장소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곳일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 라파엘은 신이 치유했다는 아주 거룩한 뜻인데 히슬로다에우스는 헛소리를 퍼뜨리는 사람, 다시 말해 허풍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한테 이 사람 말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어디에도 없는 곳을 상상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책의 일부에서 그려지는 16세기 영국의 끔찍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토피아는 바로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태어난 아이디어였거든요. 정말 소름 돋는 표현이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니, 이게 바로 토마스 모어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탐욕, 특히 더 많은 부를 쌓으려는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사회적 재앙인데요. 당시 양털 가격이 치솟으니까 귀족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다 같이 농사짓던 땅에 울타리를 쳐버리고 자기들 양 키우는 목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던 농부들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살기 위해선 거지가 되거나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원인을 고치는 대신에 그냥 처벌을 극단적으로 해버린 거죠.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슬로다이오스가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도둑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들을 사형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정의는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인 불의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런 끔찍한 탐욕과 빈곤, 불의에 대한 토마스 모어의 대답, 그 급진적인 해법이 바로 유토피아인 겁니다. 유토피아의 해결책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과격해요. 사회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유재산과 화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애초에 탐욕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걸 함께 소유하고 모두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일하는 사회. 이게 유토피아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뿌리 뽑으려는 거죠. 집에서도 그게 드러나는데요. 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건 물론이고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내 집에 정 붙일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토피아 사람들은 하루에 딱 6시간만 일합니다. 와, 좋죠. 근데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느냐?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해준 교양 강좌를 듣거나 독서를 하는 등 정해진 지적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게으름은 절대 용납되지 않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회를 유지하려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유토피아의 그늘을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면 겉으로 내세우는 이상은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범죄 없는 사회?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적을 교활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함으로써 유지돼요.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토피아에서는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요. 다른 도시에 가려면 최고 지도자한테 직접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돌아다니다 걸리면 노예가 되거나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죠.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막고 사회를 완전하게 통제하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일 충격적인 규칙일 텐데요. 의회나 시장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나라 일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가족끼리 밥 먹다가 친구랑 술 한잔 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음모를 꾸몄다고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아니, 빵 훔쳤다고 사형시키는 건 야만적이라고 비판해놓고
정작 유토피아에서는 간통을 2번 저지르면 사형에 처합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밖으로는 어떨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고요? 천만에요.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교활하고 무자비합니다. 자기들 국민은 소중하니까 절대 전쟁터에 안 보내고 돈으로 용병을 사서 대신 싸우게 해요. 적의 지도자 목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서 암살을 유도하고 스파이를 풀어서 적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토마스 무어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무서운 경고일까요? 모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딱 하나로 봤습니다. 바로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유토피아가 사유재산, 화폐, 심지어 개인의 자유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건 바로 이 오만이라는 감정이 자라날 토양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가 내놓은 해결책은 이거예요. 오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모두가 달라질 수 있는 자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안정과 평등을 위해 개성과 자유를 맞바꾼 거죠. 결국 토마스 무어가 500년 전에 던진 이 질문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완벽한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당해도 괜찮으신가요? 유토피아는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영원히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지는 책이죠.